음. 자, 그, 서울을 생각하는 것과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서울을 생각하는 것과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 어, 전자는 서울을 생각하는 건 내가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서 생각하는 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명상에서 이제 그동안 시크릿이나 막 이런 책들이 막 자기계발서들이 나오고 생각대로 되리라 막 이런 응한 잡다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그 맹점이 있다면, 가르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대학에 있는 걸 생각해야지. 이게 기본이에요. 예, 심상화 훈련에서 가장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꾸 뭔가를 바래요. 바라면 안 되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명상 중에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내 의식이 남아 있거든. 잠이 안 들고, 내가 만약에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떤 느낌이 일어날까? 내가 무엇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잡는 게. 오케이? 하나님은요, 아버지는 거지를 안 좋아해요. 주시옵소서 이걸 안 좋아한단 말이야. 너희가 이미 받았는데 받고 기뻐하는 걸 좋아해. 오케이? 예. 그래서 그걸 써줬던 책이 뭐였냐면 서영여고에서 개교 이래 최초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는 우리 지원이가 여러분한테 줬던 거기에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경희대 캠퍼스에 이미 가 있었다는 거. 거기에 있었다는 거. 경희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경희대에서 내가 이미 경희대 학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죠. 캠퍼스에서. 근데 경희대 합격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상태만 들어줘. 바라고 있는 그 상태.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다.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느낌일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그걸 포착하는 거죠. 거기에서 생각해야지 거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지난 강의에서 인간의 역사가 이성이 감성을 억눌러 왔다. 야만이 일어났고 시가 뭔가 배웠어요. 시는 강력한 치유 기능이 있다. 그리고 감성 덩어리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사랑을 확장하는 거다. 사랑이 뭐냐? 궁금해하는 거. 그죠? 궁금해하는 거. 내가 여기 지금 고전문학 4강을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4강 중에서 4강을 듣다 보니까 그나마 어떤 작품에 좀 관심이 생겨서 궁금해졌어. 그럼 이 강의는 성공한 거고 어떤 작품 몇 개를 갖다가 달달 분해해서 외웠네. 근데 징그러. 정 떨어져. 끝난 거죠. 그 강의 실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관심을 확장하는 거. 그 관심이 사랑이다. 네, 이게 바로 공부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안다는 건 느끼는 거다. 이건 이해가 아니다. 논리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았다는 거는. 네, 논리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는 거. 우리는 사과 맛을 알았다고 그럴 때는 그걸 느낀 거죠. 네, 논리적인 이해로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사과 맛을. 네, 그리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은 문사철은 하나다. 근데 자꾸 이렇게 역사와 철학 부분들을 제거하고 작품을 해부학처럼 분해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떨어진 작품인지 그런 거는 말을 안 해놓고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어떤 작품이 직윤이 은인이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까 피곤해진다. 공부가 노동이 돼버리네.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이걸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인물 탐구를 한 8명 정도로 했었죠. 정지상, 황진이, 정철, 정국인, 허난선은, 정도전, 정약용, 남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라. 그 이야기 했었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대머리 할아버지. 신미대사. 뭘 만들어서? 한글을 창제한 신문이다. 집현전 학자들은 옆에 얼씬거리지도 못했다. 1%도 기여를 못했다. 역사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고, 이분 덕분에 우리가 문자를 막 진짜 우리나라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판 몇 개 안 갖다 놓고 별자를 다 써서 보내버리잖아요, 편지로. 걔네들 막 그 중국이나 얘네들 보면 깝깝해요. 걔네들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 자판 보면요 아마 현기증 일어나 버릴 거예요. 실제로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간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소하게 만들어서 쓰는 글자, 자기들만의 또 약속이 또 있어가지고 막 보내고 그러던가 하더라고요. 이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분, 동인문화원의 강상원 박사님. 우리말이 세계 모든 문명국 언어의 뿌리였다는 거, 산스크리트였다는 걸 밝혀내신 분. 논문, 특히 우리 호남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의 80%가 우리 호남 사투리다. 옥스포드 대사전에 실려있는, 옥스포드 산스크리트어 버머 대사전에 실려있는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이렇게 두꺼운 책의 80%가 우리 호남 사투리라는. 나머지 20%는 제주도, 경상도, 평안도. 어디 지역 말만 한 글자도 없다? 서울, 듣보잡 언어. 인위적으로 반드시 뿌리가 없다. 저건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다. 뿌리가 없어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 마이클 브린, 한국인을 말한다. 그 책은 꼭 한번 사서 보라 그랬죠. 우리 한국인은 총명하다. 열정적이고, 그래서 잠이 없는 나라. 세계 노동시간 2위. 1위는 어딘가 모르겠어요. 노는 시간 3위. 일도 제일 많이 하고, 놀기도 제일 많이 하면 언제 자? 안 자지. 한국인들은. 우리 아들만 봐도 그러더라고. 언제 자는지를 모르겠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게임하고. 그래서, 그리고 강인하죠. 그 어떤 민족도 지배할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을. 그리고 정의롭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국 신화에 우리 건국 이념이 뭐예요? 홍익 인간이다. 그냥 모든 신화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걔네들이 건국 신화 이념이 어디 있어? 세미 포르노지. 제우스 바람 피는 이야기밖에 더 나와? 그러죠? 네. 웃겨요, 걔네들. 그리고 또, 로물루스라고 하는 애기 등장하고, 쌍둥이 형제가 늑대 젖을 먹고 어떻게 컸다느니 되게 유치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한테. 그 수준 낮은 책을. 중국 신화도 그렇고, 반고라는 놈이 나오는데, 거인이 막 나와가지고 어쩌고 그러는데, 황당하게 짝이 없죠? 네. 신화에 국가 경영의 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우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재난이 왔을 때 결국에는 이 위기를 극복해내면 우리 민족이 선두에 가야 되는 것은 숙명이에요. 새로운 문명을. 그리고 잘 놀죠. 또 풍령. 네, 감각가 발달해가지고. 이런 민족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뿐이죠. 경이롭죠. 그러면서도 또 특히 우리 정읍, 예, 시인 김지아가 우주의 배꼽이다. 정읍은. 김지아가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철권 통치가 있었을 때 시인 혼자서 온몸으로 맞짱 뜬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근데 세계에 있어서요, 젊은이층을 중심으로 해서 팬덤이 워낙 BTS처럼 커가지고 김지아 주겠다고 너 알아서 해라 갖고 못 주겠어요. 사형 선고까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현대시에서 가끔씩 배울 거예요. 뭐 타는 목마름이 이 교과서에 실려 있더구만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분이 우리 정읍을 가리켜서 정읍은 우주의 배꼽이다.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조금 과장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도 2년 동안 사실 선생님 정읍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싶었고 돌아와가지고 뭐 흑점이 이렇게 움켜쥐니까 막 눈물도 나오고 국민에 가서 농사 지을 때 너무너무 매력적인 고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가줘야 우리 정읍이 살아있어. 명문고가 나와줘야 돼. 입시 선생님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학 뭐하러 가려냐고 막 그러면서도 좋은 대학에 너희들이 가줘야 정읍이 살아. 지방 소멸이라는 책에 일본 사람이 쓴 책 보면 정읍만한 소도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5년 사이에 40%가 사라져. 분해돼 버려 도시가. 정읍이 유지되는 사라지려면 한 명도 안 남을 때까지 한 가정만 있어도 정읍이 유지되냐? 아니잖아. 도시 기능을 못하면 끝나는 거야. 임계치가 있어 인구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게 한 5, 6만일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갑작스럽게 분해돼서 광주나 전주 쪽으로 가서 붙어버려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올 고향이 없을 수도 있어. 이 사명감을 띠고 너희들이 좋은 대학에 가줘야 돼. 돈도 좋지만. 알겠어? 오늘 들어가는 것은 자연, 그 다음에 풍류, 해학인데요. 몇 명 소개를 해볼게요. 그 양태사는 여기 내가 왜 수면 위로 올렸냐? 우리 문학사에서 유일하게 발해 사람입니다. 발해. 해동성국 발해가 어느 정도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단서인데 발해 장군인데 일본으로 이제 사신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여튼 나라만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고국이 그립고 한참 그리워 죽겠는데 어디에선가 막 이렇게 다듬이 소리가 들려. 다듬이 알죠? 다듬이 뭔지 몰라요? 엄마 다듬이가 옛날에 빨래 빨아가지고 쭉 필라면 방맹이 2개로 막 우리 할머니들 때렸어. 이렇게 다듬이 소리야. 그 소리가 굉장히 경쾌해. 근데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 양태사가 생각할 때, 이 조선족이, 내 동포가, 어떤 동포하고 인연이 있는 어떤 사람이, 여인이 여기 어딘가에 여기 좀 일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가서 막 물어보고 싶은 거야. 반가운 마음에. 어디서 살아요? 어쩌다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그 그리움이 사무쳐갖고 쓴 시인데, 좀 같이 봐. 몇 쪽? 65. 그래서 관심을 가져. 멋지잖아. 야청, 동의성, 도의성. 서리 내린 하늘에 달이 비치고 은하수가 밝아 나그네는 돌아갈 생각으로 마음이 간절하구나.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긴 밤을 앉아 있는 것이 지루해 근심도 사라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호련히 이웃 여인의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네.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바람 따라 이르러서 밤이 깊어 별이 낮아지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고국을 떠난 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타향에서도 들려오는 저 소리는 비슷하구나. 그대 든 방망이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푸른 다듬이꼴 고른가 거칠은가? 약한 체질 온통 구슬땀에 젖으리. 옷 같은 두 팔도 힘에 붙여 지쳤으리.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흙 옷으로 떠난 나그네 구하자 함인가? 주방에 외로이 있는 시름 있자 함인가? 그대 모습 그려보나 물어볼 도리가 없고 부질없는 먼 원망만 끝없이 깊어가네. 먼 이국 땅 낯선 고장에서 그대 생각하노라 긴 탄식만 나네. 이렇게 멋지잖아요.
시한숙 좀 읊어봐야죠. 그죠? 예. 그리고 황진이 누나를 또 불러냈어. 그때 소개를 못한 시였는데 너무 멋져가지고 95쪽이네요. 95쪽. 영롱한 반다를 갖다가 이 황진이 누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말해주고 싶어서. 권륜산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전설의 속의 산이죠. 거기서는 그냥 삽질을 했다 하면 그냥 옥이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밤에 이렇게 반달이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쁘다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이런 멋진 시를 창조해내는 황진이의 힘을 보세요. 누가 권륜산 옥을 잘라 직녀의 핏을 만들어 주었던 거. 직녀는 견우님 떠난 뒤에 씨름하며 허공에 던져두었네요. 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본 적이 없어요. 저 반달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을 연상하면서 직녀가 이렇게 빛는 찬빛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빛이 옛날. 진짜 반달처럼 생겼어. 그러고 보니까. 안이 좀 쑥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 연상해서 이런 시를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힘입니다. 내공이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시들에 먼저 한번 빠져볼 필요가 있어요. 멋지다. 이게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다른 작품으로 확장되어 가야 된다. 사랑이 확장되어 가야 된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문학 공부가 되지. 자꾸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은 뭐 40페이지까지, 내일은 94페이지까지 죽으라고 시험 공부한다고 그러고 시험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접근 자체가 처음 출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작품에 관심을 갖다 보면 당연히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랍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그 표현 기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불러냈던 게 누구예요? 임재. 황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줬던 두 사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서경덕이라는 스승이죠. 유학자.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나는 도인이네 하고 폼 딱 잡고 있다가 황진이가 살짝 유혹하면은 전부 다 몸이나 탐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서경덕은 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경덕을 진심으로 존경하죠. 황진이가. 그리고 남자로서 연정을 품었다면 임재 하나였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임재 이야기를 하면서 임재도 황진이를 본래는 이제 사랑해가지고 한번 만나러 갔다가 세간에 이목들이 있어갖고 다시 도망가려고 그럴 때 황진이가 임재가 돌아가는 길 목에 그 산길에서 딱 달밤에 기다리고 있다 시한수 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맞다. 청산리 벽계수야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벽계수가 누구 호라 그랬어? 임지의 호. 그러니까 벽계수는 푸를 벽자를 써가지고 신에게 시냇물을, 푸른 시냇물을 또 뜻한단 말이지. 그리고 명월이라는 뜻은, 명월은 이 하늘의 달이기도 하지만 자기 호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갖다 그 대꾸로 중의법을 사용한 그 기가 막힌 표현을 한번 보라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이게 시냇물이기도 하고 임재이기도 하고 임재야 너 그렇게 왜 빨리 도망가 임마. 이런 표현 너무 멋지잖아.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한번 바다에 도달을 하면 너 임마 지금 나 안 보고 가면 너 다시 내 얼굴 보기 힘들어.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마음공산할 때 황진이 내가 이렇게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을 때 쉬어간 들었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식. 그래서 이 임재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렇게 빠져 있었나? 한번 보자. 109. 황진이가 마음을 열고 저한테 황진이가 누굴 붙잡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정도의 남자였길래 붙잡았는가 한번 보자고. 109.
무어별, 그러니까 대조적인 시가 나왔죠.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두 시가. 15 아리따운 아가씨, 남이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고야. 돌아와 중문을 닫고는 백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자기 자신의 심정을 갖다가 이 여인, 시적 화자 여인의 마음을 빌려갖고 표현하는 거예요. 남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헤어졌고요. 아마 황진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돌아와갖고는 부끄러움, 자기 마음을 다 감추고 있었다. 근데 백꽃 사이를 달을 보며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또 밑에서 보면 아주 호방한 기질을 드러내죠. 동쪽 바다엔 큰 고리가 날뛰고 서편 국경에는 사나운 짐승이 있건만 강가 소초엔 잔약한 병졸 울부짖고 바닷가 진지엔 굳센 보루 없구나. 조정에서 하는 일 옳지 않거니 몸을 사리는 것이 대장부이랴. 훌륭한 제 주인을 얻지 못하니 명만은 속절없이 귀 수그리네. 뉘라서 알리오 초야에 묻힌 사람 옹심이 하루에도 천리를 달리는 줄. 이게요, 이 임재가 대단한 게 세간의 이목들이 두려워가지고 황진이를 만나지도 못하는 그 새가슴이 조선 역사의 작품에서 이렇게 이런 일반 백성들이 막 우리 속된 말로 시발시발 막 괴롭다는 이야기는 막 표현해놨어도 관직을 경험한 이가 신분이 높은 사대부가 조정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까버리고 있다? 나 이런 작품 못 봤어요. 대단한 배짱인 거예요. 목숨 건 거야 사실은 거의. 조정에서 하는 일 옳지 않거니 몸을 사리는 것이 대장부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건 귀양감이거든요. 거짓. 네. 그걸 각오해버릴 정도로 그 세간에 자기 시를 갖다 드러내버릴 정도로 이런 대단한 배포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배짱만 있으면 그걸 갖다 우리가 마초라고 하는데, 이런 또 위에서 보면 무어별 같은 이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매력적인 남자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황진이가 빠질만 했다. 그죠? 그리고 이건 정약용 선생님 또 불러냈는데요. 이게 가장 선생님이 어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을 싹 한번 훑어봤어. 그러다가 이제 이 애절향이라는 시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너무 말 그대로 애절해요. 123쪽 한번 볼까요?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 탐관오리가 이렇게 악독하게 쥐어짠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의 삼정이 문란해가지고 깐난애기가 태어나면은 얘한테 어느 정도 쥐어짰냐? 너 애기 나왔어? 너희 집 머릿수 하나 늘었어? 너 얘 군대가 보내야 돼. 군포 내놔. 군포. 병역을 면제받으려면 우리가 군포다 그래가지고 배 짜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그냥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애기한테 애기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들씌워서 세금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니까 성질나고 홧김에 가갖고 자기 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이 남자가. 그걸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리얼하게 지켜본 정약용 선생님이 쓴 시예요. 네. 그걸 느껴봐야죠. 갈밤마을 젊은 안악의 곡소리 기나긴데 관청문을 향해 곡하고 푸른 하늘 향해 울부짖느나 남편이 출정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있을 법하다.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건 내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예로부터 사내가 생식기 잘났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시아버지 이미 돌아가시고 아이는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3대 이름이 군부에 올랐다니요. 군적에 올랐어.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범같은 문지기 놈이 지켜서고 이정이 포효하여 마국간에서 소를 끌고 나갔다지요. 칼을 갈아 방에 들더니 피가 자리에 흥건한데 아이나 이렇게 되었다고 곤궁을 만났다고 스스로 한탄하던거려. 잠실에서 궁형을 당하는 것이 어찌 그만한 허물이 있어서랴.
민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거세했던 일도 진실로 슬픈 일이라오. 자식 낳고 사는 이치는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라서 하늘에 도는 사내를 만들고 땅은 계집을 만들거늘 말과 돼지 거세함도 오히려 슬프다고 하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자손 이을 것을 생각하면서랴. 새도 있는 집에서는 1년 내내 풍악을 울리지만 쌀 한 톨, 비단 한 조각 세금 내는 일이 없다네. 우리 백성들이 똑같아야 하거늘 어찌 가난하고 부유한가. 나그네 창가에서 거듭 시구편을 읊조린다오. 이 조선이라는 나라 500년 이어진 게 진짜 너무 신기해. 특히 조선 이 후기, 정양 선생이 활동을 했던 이 후기의 삼정문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역사는 참으로 참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외세가, 서구 외세들이 밀려오고 일본이 밀려오니까 그때 또 한다는 짓거리가 아무 또 무지해가지고 그 세국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또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100년을 고생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그만하게 축소시켜내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를 어른들이 못하고 있으면 그 어른들의 새끼들이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시 제도가 수시 체제로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력고사나 수능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정읍지역의 어른들이 우리 애들을 개고생을 시켜버린 거예요. 계속 내신이나 잘 보라고 그러고. 내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전부로 애들이 알게 만들어갖고 에너지의 태반을 내신에다가 다 쏟아버리고 진짜 겨뤄야 되는 비교과나 수능에서는 맥을 못 춘 다음에 쓰러져 가는 것과 뭐가 달라 축소시켜내고. 이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다음 주 강의는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놓고 하는 이야기지만 학교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구책을 찾아 나서야 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여러분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지휘관이 없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우리 정읍에서 지휘관이 없어. 학교에 가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병사이면서 지휘관이 돼야 돼. 스스로 분석하고 전략 짜고 자주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태반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태백이하고요. 두 분은 이백과 두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중국의 당나라 때 같은 동시대에 하늘이 정말 세계 최강의 시인 두 사람을 냈어요. 그게 우리가 노래에도 있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 달아의 그 이태백입니다. 이백하고 두 분인데 이백은 귀족이었고 당나라 현종하고 쿵짝쿵짝 잘 술도 한 잔씩 하는 사이였고 현종이 양귀비 데려다가 야 이태백 얼마 이뻐? 그러면 그럼 그린 것처럼 아름답지 그런 시도 쓸 줄 알고 아부도 좀 하고 한 세상 정말 신선처럼 재미나게 살다 간 놈 이태백 시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시를 잘 쓰는 신선이다. 두 분은 두 분은 자신의 천재성을 이런 어떤 그 민초들의 고통 또 자신의 고통 민중들의 삶과 연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인이다. 그래서 시성으로 불립니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작품 한번 살짝 한번 보게요. 147쪽이네요. 예. 어찌하여 푸른 산에 사느냐고 물어봐도 웃을 뿐 답하지 않네. 마음 절로 한가하네. 그런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죠. 너 왜 푸른 산에 사느냐고 물어도 산속에 있냐 이렇게 웃을 뿐 답하지 않네. 마음 절로 한가롭네. 이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표절한 표현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요. 산에 왜 가느냐고 묻거든 그저 웃을 뿐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스타가 한번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아류들이 막 생겨날 정도로 대단한 표현이었어요. 복숭아꽃 물 따라 아득히 흘러가니 별천지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쓴 거예요. 별유천지 비인간.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무릉도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릉도원을 상징할 때 반드시 복숭아꽃이 나와요. 도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소박한 표현이 이태백이 한번 이렇게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 저 작품에서도 마구 따라할 정도로 이 영향력이 대단했던 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부 아저씨 한번 볼까요? 163. 계속 두부 아저씨는 자연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그려내면서도 그 안에 우리 현실 문제, 국가, 나라 걱정, 이 사람들 걱정, 자기 집안 사람 걱정, 자기 걱정, 맨날 근심만 하다가 살다 가는 분이에요. 나라가, 이때 혹시 우리 세계사에서 알록산의 난이라고 이때 일어나거든요. 알록산의 난이. 아주 초토화가 돼버렸던 중국에. 이게 변방에다가 절도사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줬죠. 군권을 주고. 근데 그 중에서 좀 대가리 큰 애들이 한 번씩 난리를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가 이렇게 나온 알록산입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잡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배를 아름드리를 하려고 했으면. 그래서 또 양귀비에 양자로 들어가요. 그때 양귀비 나이가 22이고 자기는 40살이 넘었는데 양귀비에 그러니까 상징적인 양자로 입적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빌려갖고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영모를 꾸몄죠. 왕이 되려고. 그 나라가 이제 피폐해졌을 때 피난 다니면서 쓴 시들이 굉장히 많다. 두부는. 그래서 나라가 파망하니 망해버리니 맥화 가람뿐 있고 산과 강뿐이다. 성 안에 잣안 봄에 풀과 나무가 깊었다. 무성하게 손질이 안 된 나무들이 어지럽게 저기 했고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겠고. 이 표현이 또 대단하죠. 뭐냐면 이 시절이라는 것은 지금 봄이고 화려한 때인데 오히려 이 시국이 이래 놓으니까 이렇게 화려한 자연이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더 서글프게 다가온다. 가난한 집 애기한테는 크리스마스가 더 슬프듯이 그런 표현인 거죠. 여의여심을 스로니 여의였음을 이별했다. 누구랑? 가족들이랑. 새가 마음을 놀리킨다. 저 자유롭게 자기 날아갈 수 있는 대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새를 보니까 오히려 나의 이별이 더욱 가슴 철렁하고 안타까웠고 그걸 표현한 거고. 집의 음서는 편지는 만금을 줘도 얻을 수가 없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샌머리, 하얗게 샌머리를 긁고 또 짧다. 그래서 비녀조차도 꽂을 수가 없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하도다. 그래서 아주 초라하게 늙어가는 자신의 신세와 나라의 그 나라 걱정, 그 다음에 가족 걱정을 얘는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선생님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런 아픔들을 갖다가 정말 아름다운 필체로 써냈죠.